돈에 관심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이 돈에 제일 미친 사람이라는 말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요. 바람 피우는 것들 인간이길 포기한 거다라고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인 사람인 척 침튀기며 욕하던 사람이 뒤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더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닐 수도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요. 이건 바로 제 전남편, 그 위선적인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이고 동네에서 작은 영어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그래서 더욱 미안한 고등학생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혼을 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17년간의 기나긴 결혼 생활의 끝이 참 허무하기도 하더라고요. 결혼 생활 동안 저희 부부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밝고 건강한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서로에게 충실했고 이만하면 부족함 없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굳게 믿으며 살았죠. 제 삶의 작은 울타리 안에서 저는 만족했고 그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 너무나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제 남편은 누가 봐도 건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회사는 직원 수가 50명 남짓한 IT 기기 관련 회사인데요. 남편은 거기에서 과장으로 일했습니다. 일 처리 능력이 좋고 성실함을 인정받아 회사 내에서도 평판이 좋았고 본인도 일 욕심과 인정욕이 상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회사 일에 굉장히 매진하기도 했죠. 물론 회사 일도 열심히 했지만 가정에서도 좋은 아빠이자 남편이었습니다. 주말이면 피곤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남자였거든요. 남편은 저에게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우리 가족이라고요. 그 말을 할 때 그의 눈빛은 너무나 진실해 보였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는데요. 저녁 식탁에서 아이들 앞에서조차 혹은 TV 뉴스에 불륜 관련 사건이라도 나올 때면 어김없이 인상을 찌푸리며 혀를 차곤 했어요. 여보, 난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멀쩡히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왜 바람 같은 걸 피우는 걸까? 그건 정말 인간이길 포기한 짓 아니야? 짐승만도 못한 짓이지. 한순간의 쾌락 때문에 가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들 다 천벌받아 마땅해. 그런 말을 할 때면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경멸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확고한 도덕관념이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내 남편은 다르다고, 그런 추잡하고 더러운 일과는 영원히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의 말들은 제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주문과도 같았거든요. 또 남편은 회사 회식 문화에 대한 불만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자들끼리 이어지는 2차, 3차 문화에 대해 극도의 혐오감을 표현했죠. 오늘 또 회식이네. 난 정말 우리나라 회식 문화가 너무 싫어. 왜들 그렇게 술을 못 마셔서 안달인지 몰라. 거기다 남자들끼리 2차 간다고 하면 뻔하지 뭐. 아가씨들 나오는 술집 가서 실실거리면서 더러운 농담이나 하고. 난 그런 자리가 너무 수준 낮고 싫어서 무조건 1차만 하고 바로 들어오잖아. 알지? 그리고 남편은 정말 본인의 말처럼 회식에 가면 뭘 먹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음식 사진과 함께 꼬박꼬박 제게 인증샷까지 보내주곤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결백을 스스로 증명이라도 하듯이 말이죠. 그 정도로 저를 안심시키려 노력하니 제가 어떻게 남편을 의심할 수 있었겠어요? 세상 천지 다 뻔한 남자들이라고 할지언정 저는 제 남편만큼은 절대 외도도 배신도 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남편은 가정을 버릴 사람이 아니라고 철석같이 믿을 수밖에요. 그의 위선적인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하지만 그 단단했던 믿음은 아주 처참하고 잔인하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며 당분간은 매일 야근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올 거라고 그러더군요. 여보, 이번에 정말 우리 회사 명운이 걸린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팀원들이랑 밤낮 없이 매달려야 할 것 같아. 당분간은 집에 일찍 들어오기 힘들 거야. 거의 사무실에서 살다시피 해야 할지도 몰라. 주말에도 나가야 할 수도 있고. 당신이랑 지우가 이해 좀 해줘. 그의 얼굴에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프로젝트 성공에 대한 비장함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을 전폭적으로 응원하고 격려했습니다. 가장의 어깨에 놓인 무게를 짊어지고 힘든 티 내지 않으려 애쓰는 남편이 안쓰럽고 대견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래서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 피로회복제와 영양제를 꼭꼭 챙겨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였어요. 저는 외가 쪽 친척 어른의 병문안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죠. 공교롭게도 제가 들렸던 병원이 남편의 회사가 있는 건물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남편에게 카톡이 아까 왔었는데 밥 대충 때우고 일한다고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문득 밤늦게까지 회사에서 고생하고 있을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얼마나 바쁘기에 팀원들과 제대로 저녁도 못 챙겨 먹고 일을 할까 마음이 안 좋았죠. 남편이 자기 팀원이 대략 10명 정도 된다고 했었고 그 팀원들과 다 같이 밤샘 야근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가려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우리 남편이랑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팀원들 먹을 간식이라도 좀 사다 주고 갈까? 다들 힘든데 이거라도 먹고 조금이라도 힘내라고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저는 발걸음을 돌려 근처 카페와 빵집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주스,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샌드위치와 빵 같은 먹을거리를 아주 넉넉하게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 푸짐하게 샀습니다. 양손 가득 간식 봉투를 들고 저는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의 회사가 있는 건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건물은 그 건물의 3층이었고 한 층 전체를 다 사용한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부터 느껴지는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하고 적막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무실이 불이 꺼져 있는 듯 어두웠고 복도만 환하더라고요. 다 퇴근했나? 분명 팀원들이랑 다 같이 야근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니면 다 같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회의라도 하는 건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무실 출입문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사무실은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복도에서도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구조였습니다. 혹시 안에 누가 남아있나 싶어 들고 있던 간식 봉투를 잠시 복도 바닥에 내려놓고 유리벽에 얼굴을 바짝 가까이 대고 안을 쭉 훑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컴퓨터 모니터도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안쪽 창가 자리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그는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에 깊이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벌써 다 퇴근하고 우리 남편 혼자 저렇게 늦게까지 남아서 고생하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들자 그 뒷모습이 어찌나 짠하고 안쓰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까지 핑 돌 정도였죠. 남편이 요즘 부쩍 예민해 보였던 이유, 집에 와서도 피곤에 절어있던 모습들이 한꺼번에 이해되면서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 이거라도 얼른 전해주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오늘은 이만 퇴근해서 집에 같이 가자고 말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고 핸드폰을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탕비실 쪽이었는진 모르겠는데 어떤 여자가 손에 커피를 들고 남편 자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했지만 남편의 자리는 환했기 때문에 얼굴은 보였어요. 저는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왜냐면 남편이 전에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면서 불평을 늘어놓았던 김지선이라는 이름의 팀장이었거든요. 남편은 평소에 그 여자에 대해 불만을 자주 토로하곤 했습니다. 아, 진짜 김 팀장 그 여자는 능력이라고는 쥐뿔도 없으면서 팀장 자리 깨찬 거 보면 진짜 어이없다니까.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팀장이 됐어? 우리 회사 제일 큰 투자자 와이프잖아. 외국에서 뭐 일했었다나? 그거 말고는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 근데도 떡하니 팀장 자리로 들어왔다니까. 그냥 지 남편 덕에 그 자리에 앉은 거야.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척 지시하는 척은 또 얼마나 꼴사나운지. 한 번씩은 더럽고 치사해서 같이 일 못 해먹겠다니까? 그렇게 뒷담을 퍼붓던 그 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늦은 시간에 왜 단둘이만 사무실에 남아있을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사무실 안에는 남편과 김지선 팀장 단 두 사람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분위기가 제가 상상했던 서로 불편해하는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업무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지도 않았고 서로를 뭔가 끈적이게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여자가 남편의 어깨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고 무슨 말을 했는데 그 후 갑자기 정말 제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진한 키스를 나누기 시작한 거였죠. 저는 너무 경악했고 그 자리에서 마치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어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건지. 머릿속이 새하얗게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서로의 몸을 부둥켜 안고 장난을 치며 낄낄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서로의 허리에 팔을 감고 사무실 안쪽에 있는 불이 꺼진 회의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홀린 듯이 마치 자석에 끌리듯 사무실 문 손잡이를 잡고 당겼습니다. 그런데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스르륵 소리 없이 문이 열리는 그 짧은 순간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이 끔찍한 현실을 외면하고 그냥 돌아서야 할까? 너무 두려웠지만 그렇다고 도망칠 수도 없었죠. 이게 대체 무슨 추악하고 역겨운 상황인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신발 굽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발 뒤꿈치를 들고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미친 듯이 뛰는 채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도 투명 유리문이었고 반 정도는 필름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살짝 돌려 회의실 안을 봤고 제 인생에서 가장 추악하고 가장 역겹고 가장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제 남편과 김지선 팀장이 불 꺼진 회의실에서 짐승처럼 뒤엉켜 있는 꼴이었으니까요. 순간 숨을 헙 들이마시며 저도 모르게 몸을 확 피했습니다. 속에서 뜨겁고 역한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저것들이 정말 인간이 아니구나. 회사에서 저러고 있다니. 저것들이 지금 자신들만의 더러운 욕정에 눈이 멀어 제가 바로 문 앞에 와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떡하지? 지금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저것들의 머리채를 한 움큼씩 잡아뜯고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난리를 쳐야 하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저는 심장이 벌컥벌컥 뛰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찍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현장을 똑똑히 영상으로 남기고 증거를 남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미친 듯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얼마나 심하게 떨리던지 핸드폰을 잡는 것조차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 잠금을 해제하고 카메라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손에 식은 땀이 비오듯 흘러서인지 아니면 극도의 긴장감과 분노 때문에 손가락이 마비된 건지 그 작은 빨간색 녹화 버튼이 도무지 제대로 눌러지지가 않는 겁니다. 화면만 미끄러지듯 터치될 뿐 녹화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짧지만 영원처럼 느껴지는 지옥 같은 시간 허둥지둥 하는데 갑자기 어머, 누구야? 김지선이 저를 발견하고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도 그 찢어지는 듯한 비명 소리에 너무 놀라 하마터면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순식간에 미래의 정적이 깨지고 남편과 김지선은 혼비백산에서 서로에게서 떨어져 나와 테이블 아래로 굴러 떨어지듯 내려와 허둥지둥 옷을 꿰어 입기 시작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발이 땅에 뿔이라도 내린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김지선이 반쯤 걸친 블라우스 매무새를 추스르며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악을 썼습니다. 저 여자 뭐야?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설마 폰으로 다 찍었나 봐. 강과자 뭐해? 얼른 저거 뺏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이성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저도 모르게 달아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은 아직 바지 지퍼도 제대로 올리지 못한 우스꽝스러운 상태라 바로 저를 쫓아오지 못했고 저는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3층 계단을 2칸씩 뛰어내려 건물 밖으로 미친 사람처럼 도망쳤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저를 부르는 것 같기도 했지만 확인할 겨를도 없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내는 듯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뛰었고 머릿속은 제가 방금 목격한 역겨운 짐승들의 모습과 남편의 위선적인 얼굴, 김지선의 날카로운 비명소리로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지 아니면 제가 지독한 악몽을 꾸고 있는 건지 도저히 분간할 수가 없겠더군요. 어떻게 집까지 돌아왔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한 상태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문에 기대어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분노와 배신감과 억울함과 슬픔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람 피우는 것들은 인간이길 포기한 것이라며 그토록 혐오하고 경멸하던 내 남편은 절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단단했던 믿음이 그와 10년이 넘는 세월이 한순간에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게 산산조각 날 수 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문득 핸드폰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그 아수라장 속에서 버튼이 잘못 눌려 단 몇 초라도 찍혔을까?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떨리는 손으로 갤러리를 열어 확인했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결정적인 순간에 제 손가락은 끝내 빨간색 녹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던 겁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토록 명백하고 확실한 배신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는데 그것을 증명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니 너무나 절망스럽고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그대로 침대 위에 쓰러져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저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이대로 모른 척 덮고 살아야 하나? 아니, 절대 그럴 수는 없어. 내 눈으로 똑똑히 본 이상 내 자존심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안방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며 제 이름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여보, 혜진아, 내가 다 설명할게. 당신이 본 건 정말 오해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보고 얘기하자. 저는 이불 속에서 증오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꺼져! 당신 목소리, 숨소리조차 듣기 싫으니까 집에서 당장 나가! 남편은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내가 다 해명할게. 내 얘기 좀 들어봐줘. 해명? 그게 해명이 되는 일이야? 그래, 해명은 안 되지. 그런데 나도 이유가 있어. 딱 한 번만 눈 감고 용서해주면 안 될까? 저는 눈이 뒤집혀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뭘 용서해? 내 앞에서 바람 피우는 것들은 인간도 아니라느니, 더러워서 상종도 못하겠다느니, 온갖 고고하고 깨끗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뒤에서는 회사 팀장이랑 사무실에서 그딴 짐승 같은 짓을 벌여? 이 위선자, 이 더럽고 역겨운 인간아, 당장 집에서 꺼져! 그럼에도 남편은 계속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10분가량 빤히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딸 앞에서 망신당하고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꺼져. 나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단호하고 싸늘한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목소리에 남편은 결국 아무 말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딸이 와서 무슨 일이냐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부부싸움인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딸은 걱정되는 얼굴로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더 울었습니다. 결혼 생활 10년 넘게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던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처음으로 제 머릿속을 무겁게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바람 피웠다는 소문을 듣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하는 것과 내 두 눈으로 직접 그 현장을 목격하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더군요. 그날 밤 제가 겪었던 시각적, 청각적 충격과 배신감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혐오감은 도저히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 후 며칠을 저는 시체처럼 알아 누웠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그 역겨운 장면이 슬로우 모션처럼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수많은 고민과 번민 그리고 복수심과 절망감 사이를 오가던 끝에 저는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인간과는 단 하루도 더 이상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 수 없다. 이 결혼은 끝났다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증거였습니다. 그날 제가 목격한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남편과 김지선이 작정하고 서로 입을 맞추고 발뺌하면 저만 이상한 사람,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의부증 환자로 몰릴 수도 있는 아주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의 불륜 관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따로 확보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도 며칠 뒤 김지성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짜고짜 한번 보자고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덧붙이면서요. 이 여자가 지금 제정신인가? 무슨 낯짝으로 나를 보자고 하는 거지? 또 무슨 헛소리를 하려고?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기회에 그녀의 뻔뻔한 태도나 혹시 모를 실언을 녹음이라도 해서 증거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남 제안을 수락하고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하기 전 핸드폰에 녹음 기능을 켜고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어두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이나 늦게 나타난 김지선은 제 예상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죄책감이나 미안함 따위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오히려 제가 왜 이런 일로 자신을 귀찮게 하냐는 듯한 오만하고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저를 가만히 보더군요.
내 얼굴 길게 보기 싫을 테니 용건만 간단히 할게요. 그 말투에는 마치 아랫사람을 대하는 듯한 거만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그녀를 가만히 노려보았습니다. 그쪽 남편, 강 과장이랑 있었던 일 말인데 솔직히 그날 좀 놀라긴 했어요. 그쪽도 많이 놀란 건 알겠는데 어쨌든 내 말은 서로 조용조용히 끝내는 게 피차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여자가 무슨 말을 짓거리는 건가 싶더라고요. 뭔 소리예요? 그게 뭐가 피차 서로한테 좋다는 거예요? 그날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직접 봤으니 부정 안 할게요. 그런데 솔직히 강 과장이나 나나 서로 진지한 마음까진 없어요. 그냥 서로 적당히 그런 거죠. 결혼 생활에서 오래 살다 보면 좀 권태로워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좀 색다른 걸 찾게 되고. 강 과장이나 나나 딱 그 정도예요. 서로 가정 깨고 심각할 정도의 사이 아니고요. 미치셨어요? 막말로 둘이서 사랑하니 어쩌니 하는 것도 아니면서 회사에서 그 짓거리를 했다. 짐승이에요? 저도 화가 나서 따지니 그 여자는 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다가 웃더라고요.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좀 캄다운 하세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심각한 일 아니에요. 너나 안 심각하겠지. 평소에도 그러고 다니나 본데 너나 실컷 그러고 사세요. 이런 개소리 하려고 나 부른 거니? 제가 따지자 그 여자는 저를 빤히 보더니 봉투 하나를 꺼내더라고요. 이걸로 위자료 하시고요. 적당한 선에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알려져 봤자 개망신이고. 이거 줄 테니까 그쪽이 찍은 영상 지우세요. 내 눈앞에서.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이 났습니다. 더불어 이 여자는 내가 동영상을 제대로 찍었다고 생각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그랬습니다. 너나 개망신이지 내가 왜? 나는 피해자인데. 남편 간수 못해서 밖에서 그러고 다녔다고 하면 그쪽도 개망신인 건 맞지. 너는 유학파니 뭐니 하더니 생각하는 건 완전 고립짝이네. 내가 정확하게 말해줄게. 너랑 내 남편만 쪽팔리는 거야. 난 아니야. 너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 네 남편이 알까봐 무서운가 보네. 맞지? 쫄리지? 당당한 척 하는데 사실은 내가 그 동영상 네 남편한테 보낼까봐 무섭지? 제 말에 그 여자는 표정이 싹 굳더라고요. 그전까지 여유로운 표정은 없어지고요. 남의 남편하고 회사에서 그 짓거리하고 다닌 주제에 어디서 잘난 척이야? 이깟 돈 몇 푼 너나 실컷 하세요. 개망신! 그래, 다 같이 개망신 당해보자. 저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집어 그 여자한테 집어 던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피가 거꾸로 솟구치더라고요.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이라면 그 여자와 저의 대화가 모조리 녹음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제 주머니 속 핸드폰에서요. 지입으로 제 남편과 노란한 얘기를 했으니 이 정도면 증거가 되겠지 생각했죠. 그 후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이혼과 상간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싸우는 꼴 보기 싫으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남편이 없는 집에 딸이랑 둘이서 지내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밤에 불안하고 무서운 마음이 들더군요. 그때 제 심정이 더 복잡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술이라도 마시고 찾아와 행패를 부리거나 아니면 김지성과 짜고 무슨 짓을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거실 창문이 잘 보이는 곳에 홈 CCTV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저와 아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제 불길한 예감은 어김없이 현실이 되었거든요. 그날따라 몸이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자정이 넘은 시간에 거실 쪽에서 뭔가 부딪히고 넘어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둑인가? 저는 너무 놀라서 핸드폰을 켜려고 했는데
거실 충전기에 놔둔 것이 떠올랐죠. 어떡하지? 일단 나가서 확인을 해봐야 하나?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바로 그 순간 혹시 건너방 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아주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열고 거실 쪽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 거실에서는 도둑이 아니라 제 남편이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고 벙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비번까지 바꿨거든요. 제가 황망하게 보고 있는데 남편이 충전 중이던 제 핸드폰을 신경질적으로 뽑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증거 영상 때문에 왔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나더군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폰 내려놔! 그러면서 저는 남편에게 달려들어 핸드폰을 뺏으려고 했고 남편은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죠. 아이도 놀라서 방에서 나오고요. 남편은 이성을 잃었는지 핸드폰을 뺏기지 않으려 저를 벽 쪽으로 거칠게 밀치고 뿌리쳤습니다. 지켜본 딸아이도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저에게 달려왔죠. 저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베란다 쪽으로 비틀거리며 가더니 베란다 창문을 열고 제 핸드폰을 그대로 아파트 밖 1층 화단으로 집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한밤중에 고요함을 깨고 둔탁한 파열음이 아래층에 울려 퍼졌죠. 야, 이 미친 인간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는 절규했고 딸아이도 놀라더라고요.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한테 왜 그래? 너 그 여자랑 바람 피운 증거 없애려고 온 거지. 그 여자가 시켜서 내 폰 박살내러 온 거지. 맞지? 이 인간 말종 같은 쓰레기야. 저는 격앙되어 외쳤고 남편은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더군요. 딸은 울면서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나가다 말고 딸에게까지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넌 빠져. 이건 아빠랑 엄마 일이야. 애들은 몰라도 돼.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애한테 왜 소리를 질러? 나도 불쌍한 인간이야.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바람 핀 게 어쩔 수 없었어. 나도 그 여자 마냥 좋은 거 아니야. 근데 먼저 나한테 들이댔어. 지네 남편이 자기를 외롭게 하고 밖으로 돈다고. 불쌍한 척하면서 나한테 들이댔다고. 그 여자 내 상사 아니야. 내가 거기서 매몰차게 어떻게 거절하냐고. 어떻게 보면 나도 그 여자한테 당한 피해자라고. 네가 뭘 알아?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그 여자 행동에 응할 게 아니라 신고를 했어야지. 회사에 알렸어야지. 나한테 알렸어야지. 설령 회사에서 잘리는 일이 있어도 그런 더러운 짓은 안 했어야지. 제 말에 남편은 씩씩대더니 지분에 못 이겨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리모컨이며 잡동사니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 던지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저는 기함하며 아이를 꼭 안고 있었죠.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몸이 다 떨리더군요. 그렇게 한바탕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난리를 친 남편은 문을 박차고 집을 나갔습니다. 한밤중에 난리가 나니 경비실에서도 전화가 오고 그랬죠. 남편이 나간 후 딸아이는 저를 안고 한참 서럽게 울더니 그러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아빠가 며칠 전에 전화해서 엄마랑 꼭 화해하고 싶다고. 엄마한테 깜짝 선물 주고 싶은데 엄마가 비밀번호를 바꿔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알려준 건데 아빠가 이럴 줄 몰랐어. 아빠가 바람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저는 딸의 등을 가만히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딸. 네 잘못이 절대 아니야. 미안해, 너한테는. 엄마 아빠가 이런 꼴 보여줘서 정말 미안해. 마음이 정말 착잡하고 힘들었습니다. 그 1층 화단으로 내려가 보니 제 핸드폰은 정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개박살이 나 있더군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아주 일말의 미련까지도 싹 없어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집에서 온갖 난동을 부리고 자기 입으로 불륜 사실까지 다 떠벌리던 그 모든 추악하고 멍청한 순간들이 거실에 설치해둔 홈 CCTV에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었으니까요. 제 핸드폰을 부순 것은 오히려 저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또 다른 증거만 남겨준 셈이었죠. 저는 변호사를 통해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그 녹화된 영상을 증거로 썼습니다. 동시에 남편과 김지선을 공동 피고로 묶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죠. 며칠 뒤 법원에서 보낸 소장이 김지선의 집으로 송달된 것 같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대 남자는 김지선의 남편이었어요. 김지선 남편은 집으로 온 소장을 보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따로 한번 볼 수 있느냐고 했고 저는 김지선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무실에서 목격했던 일부터 시작해서 김지선이 저를 찾아와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 했던 일, 그리고 남편이 집에 침입해 핸드폰을 부수며 행패를 부리고 모든 것을 자백했던 일까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날 밤의 홈 CCTV 영상을 그에게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그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참담함으로 일그러지더군요. 그는 영상을 자기한테도 줄 수 있느냐고 했고 저는 바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자리를 떠났죠. 그 후의 일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확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김지선의 남편은 제가 제공한 영상과 녹취 파일 등을 증거로 김지선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제 남편에게도 상간남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전 남편과 김지선은 각자의 배우자에게 이혼을 당하고 양쪽으로부터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추악한 불륜 사실과 남편의 폭력적인 행위, 그리고 김지선의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처신 등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두 사람은 나란히 중징계를 받고 불명예스럽게 해고되었습니다. 한순간의 더러운 쾌락과 어리석고 비겁한 선택으로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애썼던 가정, 직장, 사회적 평판 등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아주 비참하게 잃게 된 거죠. 저는 남편이 그 소름 끼치도록 이중적인 모습과 마지막까지 반성 없이 폭력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완전히 환멸을 느꼈고 제 딸 역시 아빠의 배신과 폭력적인 모습에 큰 충격을 받고 깊은 실망감을 느껴 더 이상 아빠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람과 법적으로는 물론이고 인간적으로도 완전히 인연을 끊고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얻은 마음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마법처럼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과 배신감에 얽매여 제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누구보다 응원해주고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이제는 오롯이 저와 저희 딸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답답하고 고구마 그 자체였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전남편과 전 시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귀가 꽉 막힌, 제 얘기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이기적인 족속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려 합니다. 전 남편과는 동갑내기였고 친구의 소개로 만나 꽤 오랜 시간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연애 시절 불같이 싸우기도 여러 번이었지만 그만큼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했기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또 좋을 때는 너무 좋았고요.
그렇게 저희는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서로 좋아 죽는 그런 평범하고 행복한 연인의 모습으로 지내다가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양가 형편도 비슷했고 누가 특별히 더 잘나거나 못난 것 없는 비슷비슷한 두 사람이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평범한 결혼이었습니다. 결혼하고 한 1년 반까지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큰 문제도 없었고 소소하게 잘 지냈죠. 저희 부부는 초반에 결혼할 때 서로 합의를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요. 결혼하고 적어도 3년은 둘만의 신혼을 즐기고 천천히 아이를 가지자라는 것이었죠. 아이를 낳게 되면 더 이상 신혼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결혼 초반에 신혼의 재미를 즐기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분명 결혼 전에 시부모님께도 이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분명 그렇게 해라. 너네 결혼 생활이니 알아서 해라. 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시부모님의 그런 모습에 참 쿨하신 것 같다. 자식들의 이야기를 참 잘 받아들여 주시는구나 생각해서 좋았죠. 물론 나중에 보니 정확히 그 반대였지만요. 어쨌든 남편과 저는 결혼 초창기에는 연인처럼 또 친구처럼 알콩달콩 지냈습니다. 그런데 신혼을 3년 정도 즐기고 싶다고 했는데 1년 반도 안 돼서 시부모님은 저희를 못마땅하게 보시기 시작했어요. 애는 언제 가질 거니? 결혼했으면 빨리 애부터 낳아야지. 시부모님은 만날 때마다 아이 타령을 하셨어요. 분명 3년 정도 신혼을 즐긴다고 했고 그러라고 하셨지만 1년 반도 안 돼서 아이를 가지라고 닥달을 하시기 시작한 거죠. 특히 아버님은 당신 친구분이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시는 걸 보신 후부터 더 심해지셨습니다. 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희가 하루라도 빨리 애를 가져야 내 손주 얼굴이라도 보고 가지 않겠니? 아버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이라는 게 당장 만들자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너네가 노력을 해야지. 신혼 그만큼 즐겼으면 됐다. 하루라도 빨리 애 가질 생각부터 해. 시부모님의 압박이 꽤나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시부모님 성화의 계획보다 일찍 아이를 갖기로 했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저희가 원할 때 가지려고 하면 가져질 줄 알았는데 막상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니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남편과 저는 반년이 넘도록 노력했지만 임신 테스트기에서 두 줄은 볼 수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끊임없이 독촉을 하는데 아이가 안 생기니까 힘들었고 그 와중에 시부모님은 저만 탓하셨어요. 선영이 너 혹시 몸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애가 안 생기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아이가 안 생기는 것에 전적으로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기가 막혔지만 억울한 마음에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머님은 멀쩡한 내 아들까지 검사는 왜 받냐? 너 혼자 받아라. 며 길길이 날뛰셨지만 제가 우겨서 같이 갔죠. 그리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과 저 둘 다에게 문제가 있었거든요. 저는 선천적으로 자궁이 약했던 거고 남편은 건강한 남성에 비해 정자수가 현저히 적고 활동성도 몹시 떨어진다는 진단이 나왔으니까요. 남편과 저 둘 다에게 문제가 있는 만큼 자연임신 성공률이 낮다는 의사 선생님의 설명에 저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에게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들었음에도 시부모님의 생각은 다르더군요. 말도 안 돼. 그 의사 돌팔이 아니야? 어떻게 우리 아들이 문제가 있어? 맞아. 우리 채문이가 무슨... 거기 제대로 된 병원 맞니? 선영이 너 혼자 다른 병원 가서 다시 검사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니? 저희 시부모님에게는 무조건 며느리인 제게만 문제가 있어야 하는 사람들 같더라고요. 손주를 그토록 원하시면서 저를 하자 있는 불량품으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신 걸까요?
행복했던 결혼 생활은 임신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불량품 취급하는 시댁에 저도 더는 참지 않고 꼬박꼬박 맞받아쳤고, 그럴 때마다 시부모님은 가정교육 운운하며 제 속을 뒤집어 놓으셨죠. 남편은 가운데서 자기도 힘들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 부모님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저를 괴롭힌다는 걸 알면서도 그저 방관할 뿐이었습니다. 그맘때 설상가상으로 제가 다니던 회사에 문제가 생겼고 저는 갑작스레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제 일은 기술직이라 집에서도 컴퓨터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초반에 회사를 갑작스레 퇴사해야 했을 땐 너무 힘들었는데 막상 나와서 혼자 일하다 보니 자리도 금방 잡았고 오히려 출퇴근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편하게 제 능력을 발휘하며 일을 할 수 있다 보니 좋은 점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남편 월급 못지않게 벌 수 있었고요. 아침잠 많은 제가 지각 걱정 없이 푹 자고 일어나 상쾌하게 일하는 즐거움은 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는 장소가 회사에서 집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어쨌든 저도 계속 일을 하는 거고 적지 않은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제가 집에 있다는 이유로 제가 당신 아들 돈으로 온종일 논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너는 집에만 그렇게 있을 거면 우리 아들 내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집구석에서 그렇게 있을 거면 남편이라도 좀 챙겨라. 내 아들만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미안하지도 않아? 제 일을 무시하는 발언에 저도 너무 어이없고 기분이 나빴죠. 자존심도 상했고요. 그래서 치사한 줄 알면서도 한 번은 제 수입에 관한 내역도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직접 보여드려야 믿으실 것 같아서요. 저는 어머님께 집에서 일하지만 남편만큼 번다고 수입에 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믿지 않으셨어요. 집구석에 틀어박혀 있는데 그게 무슨 돈이 된다는 거야? 자고로 사람은 밖에 나가 몸으로 부딪혀야 돈을 버는 건데. 그러시면서 어디서 가져온 구인 광고 전단지를 제 앞에 내미시기까지 했죠. 선영아, 너 아직 젊고 애도 없으니 이거라도 해봐라. 네 남편 고생하는데 네가 집에서 애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너도 집안에 보탬은 돼야 되는 거 아니니? 파트타임 한두 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는 제 일은 깡그리 무시하고 파트타임 알바를 뛰어서 집에 보탬이 되라는 말에 저도 폭발을 했습니다. 초반에야 어머님이 제 일을 잘 모르시니까 집에 있으면 논다고 생각하시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 제가 충분히 제 일에 대해 설명도 드렸고 달에 얼마 버는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아르바이트라도 하라고 들이미시는데 무시당한 기분이 들고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이걸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어머님께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집에서 놀고 먹는 거 아니고요. 충분히 바쁘게 제 일 하고 있고 돈도 제 몫만큼 충분히 벌고 있습니다. 회사 다닐 때랑 별로 다를 거 없고 어쩔 땐 더 벌 때도 있어요. 저는 제 몫 하고 있다는데 왜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아들이 혼자서 고생할까봐 걱정되시는 거면 차라리 어머님이 아르바이트 두세 개 하셔서 아들한테 용돈 보태주시던지요. 요즘 어머님 나이에도 자식한테 손 안 벌리려고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못 참고 다다다 쏘아붙이니 어머님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놀라셨죠. 그러면서 저보고 싸가지가 있네 없네 화를 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그날 기분이 너무 상했는데 그날 저녁 집으로 온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 너는? 당장 엄마한테 사과해. 사과라니,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돼? 오히려 사과 받아야 될 사람은 나야. 당신도 알 거 아냐. 내가 어머님한테 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내 몫의 수입도 충분히 벌고 있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냐고. 그런데도 어머님은 끝까지 내일 내 말 다 무시하고 나 집에서 논다고 계속 구박하신 거잖아.
게다가 오늘은 구인구직 종이 쪼가리까지 가져와서 집에서 놀지 말고 알바나 뛰라고 하셨다고. 지나친 건 어머님인데 왜 나한테 그래? 당신 같으면 화 안 나겠어? 아, 우리 엄마야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른들은 집에서 일하는 걸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고. 아무튼 이번 일은 무조건 네가 잘못했어. 사과 안 하면 나 진짜 안 참아. 그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났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당신이 안 참으면 뭐 어쩔 건데. 어머님의 무례한 태도에 사과 받아야 할 사람은 오히려 나라니까. 그렇게 남편과 제 사이에는 고성이 오가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사과를 거부했고 남편은 그 길로 집을 나가 새벽까지 들어오지 않았죠.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 제 사이는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알콩달콩 잘 지내던 남편과 저는 어느새 집에서는 최소한의 대화만 주고받는 그런 냉랭한 사이가 되었죠. 제가 몇 번 풀려고도 했지만 남편이 뚱한 얼굴로 대면대면하게 굴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빈정상해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남편과는 불편하게 또 불만이 가득 쌓인 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풀리긴 했지만 어쨌든 서로 안 좋은 감정은 남아있는 채로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둔 신우가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저와 남편 사이에는 애가 없는데 신우는 바로 임신을 했다고 하니 집안은 경사가 났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부, 아니 저는 또다시 비교 대상이자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요. 아휴, 우리 딸은 시집 가자마자 이렇게 복덩이를 남겨주는데 우리 며느리는 몇 년째 애도 못 갖고 아휴, 내가 뭔 죄를 지은 건지. 면전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정말이지 너무 기분 상하고 눈물까지 핑 돌았습니다. 나야말로 뭔 죄를 지어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싶고 힘들었죠. 그런데 얼마 후에 있던 어머님 생신날, 어머님은 굳이 저희 집에서 저한테 직접 차린 생일상을 받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요리에 자신 없었고 그건 신혼 때 어머님께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아시면서 저에게 생신상을 차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저 골탕 먹이려고 그러시는 것 같았죠. 그 와중에 남편은 옆에서 우리 엄마도 며느리한테 생신상 한번 받아봐야지. 자기가 좀 해줘. 라는데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어머님이 직접 생신상을 차려달라 하셨으니 저도 고심 끝에 시중에 잘 나온 밀키트를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요즘은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들이 워낙에 잘 나오잖아요. 밀키트에 야채나 재료만 좀 더 충분하게 넣으면 충분히 맛있고 괜찮은 음식들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밀키트의 힘을 빌려 여러 종류의 음식들을 차려냈고 나름 그럴싸하게 생신상을 차렸습니다. 그걸 보고 어머님과 신우는 놀란 눈치였죠. 어쨌든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잠시 신우가 갑자기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대화 주제를 아이로 돌리더라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대뜸 한다는 말이 아직 출산은 멀었는데 산후조리원에 갈 돈이 없다며 징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고로 심해부는 결혼할 때 친한 형과 휴대폰 가게를 공동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보니 사장도 아니고 일개 직원이었더라고요. 게다가 그 휴대폰 가게도 장사가 썩 잘 되는 건 아니었다 보니 심해부가 벌어오는 돈이 일정치도 않았기에 신우 형편은 여유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신우도 결혼과 동시에 바로 일을 그만뒀기 때문에 신우네 형편은 더더욱 여유롭지 못했죠. 그래서 신우 결혼할 때 저희 남편이 500만 원가량 해주기도 했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하나밖에 없는 동생 그렇게라도 챙겨주고 싶다고 하니 저도 이해했죠.
그런데 신우가 그날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돈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해서 조리원은 꿈도 못 꿔. 남들은 가서 푹 쉬고 온다는데 그런 생각하면 너무 우울한 거 있지? 어머님은 딸이 안 됐다며 맞장구를 치며 우리 딸 불쌍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딸이 불쌍하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조리원비를 내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딸을 위해 그 정도도 못 해주시나요? 그런데 무슨 꿍꿍인지 은근 제 앞에서 조리원비, 산후도우미 비용을 자꾸 언급하고 저를 보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가 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산후조리원비가 얼마나 되는데? 한 300 정도? 300? 그래, 알았다. 오빠가 해줄 테니까 예약해. 저랑은 상의 한마디 없이 덜컥 그걸 해준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죠. 물론 동생 산후조리 필요하다고 하니 그 비용 내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300이면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저희가 무슨 돈이 엄청 여유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최소한 와이프인 저랑 상의는 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할 순 없으니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더 기막힌 얘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가 300만 원 정도인 신우의 산후조리원비까지 내준다고 했으면 나름 오빠네로서 해줄 만큼 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신우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너무 황당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니, 부탁도 아니고 거의 강요였죠. 참, 새언니, 제가 아기 낳으면 언니가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죠? 언니는 집에 계시니까. 라는 겁니다. 저는 밥을 먹다 말고 황당해서 신우를 쳐다봤습니다. 네? 제가요? 네. 제가 뭘 할 줄 안다고 아가씨를 돕겠어요. 저는 출산 경험도 없고 더더욱 육아 경험도 없는데. 에이, 그러니까 더더욱 언니가 도와주시면 좋죠. 언니도 미리 연습한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라는데 그 자리에는 신우의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아무도 말릴 생각이 없고 오히려 네가 좀 해주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가씨.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건 차라리 어머님이나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저귀 가는 법도 모르는데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딨니? 사람이 닥치면 다 하게 돼 있다. 너도 언젠간 애 낳을 건데 이참에 배운다 생각하면 오히려 좋지 뭘 그래. 육아 공짜로 배우는 셈 치고. 어머님 말 맞다나 닥치면 다 하게 될 일을 제가 왜 미리 고생해서 배워야 하나요?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신우한테 먼저 애 낳으면 도와주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무슨 맡겨놓은 것처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 보니 그렇게 얘기하기로 어머님과 신우는 이미 말을 맞춘 것 같았죠. 남편도 가만히 있는 걸 보니 남편도 한통속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황당한 기분을 느끼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가씨, 산후조리가 걱정이라면 어머님이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집에 있다고 해도 저 집에서 내내 일해요. 어쩔 때는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할 때도 많은데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아가씨 산후조리를 돕겠어요. 그리고 그런 건 원래 친정엄마가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 나도 해주고 싶지. 근데 내가 허리랑 목 디스크 있는 거 너 모르냐? 마음이야 골백 번 해주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주는 걸 어떡해. 괜히 무리하다가 더 문제 생기면 네가 책임질 거야? 어머님 딸 산후조리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걸 왜 저한테 책임지라고 하시나요? 너무 황당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는 산후조리 맡겨놨나요? 집에서 하루 종일 놀지도 않지만 설령 논다 한들 제가 싫다고 하면 그만 아닌가요?
왜 이렇게 억지로 저한테 산후조리 해주라고 닥달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남일인 양 가만히 있는 남편이 제일 꼴보기 싫고요. 어쨌든 저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어쨌든 못합니다. 저도 바빠요, 아가씨. 그냥 산후도우미 부르세요. 나라에서 지원도 해준다고 들었는데. 언니, 뉴스도 못 봤어요? 산후조리 해주는 사람들 왔다가 애 학대하는 뉴스? 그런 건 거의 없는 일이잖아요. 보통은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요. 그 거의 없는 일이 나한테 일어나면요? 어찌됐든 남이잖아요. 남한테 애 맡기고 제가 불안해서 어떻게 나가요? 그 말에 저는 기가 탁 막히더라고요. 어딜 나가요? 아가씨 회사 그만뒀잖아요. 아니, 임신 기간 동안 살이 너무 쪘으니 살도 빼야 하고 운동도 좀 해야 하고 임신 기간에 못 만난 친구도 좀 만나야 되고 라는데 진짜 육성으로 욕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럼 한마디로 저한테 애를 맡기고 지는 운동하고 놀다 오겠다는 심산인가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싫다, 못해준다 나와도 저렇게 우겨대니 제가 그랬죠. 그러면 제가 맡아줄게요. 대신 저한테 돈 주세요. 저도 일하는 시간 빼서 아기 봐주는 건데 공짜로 봐줄 순 없죠. 육아도우미 기준으로 제대로 쳐서 주세요. 제 말에 어머님과 신우가 벙찐 표정을 짓더라고요. 이제 그만 얘기하겠지 싶었는데 그 순간 제 남편이 끼어드는 겁니다. 너 진짜 너무한다. 가족끼리 부탁하는 건데 대놓고 돈 달라고 해? 당신이 전문적으로 애 봐주는 사람도 아니면서 무슨 돈? 정말이지, 정말 저 인간이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거절하려고 하는 말인 걸 모르는 걸까요? 신우는 당황하는가 싶더니 이내 어이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나라에서 나오는 양육수당 절반 드릴게요. 그럼 됐죠?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게 누굴 거지로 하나 싶더라고요. 그 푼돈 받자고 제가 미쳤다고 지혜를 봐줍니까? 지는 저한테 애 맡기고 놀러 다니고요. 지혜면 지가 키우지 왜 자꾸 저한테 저러나요? 저는 끓어오르는 속을 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안 합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칼같이 거절했습니다. 분위기는 삽시간에 얼어붙더라고요. 무슨 제가 죄인이라도 된 것 마냥 말이죠. 그렇게 그날 시어머니 생신상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저야말로 기분 상해야 될 것 같은데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고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남편은 꼭 그렇게 매정하게 굴어야 해? 라며 도리어 제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매정하게 굴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어야 하는데? 그냥 적당히 좀 봐주겠다고 하면 되지.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나는 당신이랑 당신의 식구들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나한테 맡겨놨어? 아가씨 애 가지면 내가 돌봐주기로 약속했어? 다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저도 버럭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당황한 듯 한풀 꺾인 목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족끼리 너무 각박하게 굴지 말고 천천히 좀 생각해봐. 어차피 우리도 언젠가는 애 가질 건데 미리 연습하는 셈 치면 되잖아. 엄마도 허리 안 좋아서 못 도와준다고 그러고 혼자서 애 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라는데 진짜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심해부도 있는데 왜 혼자서 애를 봐? 그리고 나한테 왜 자꾸 그러는 거야? 그렇게 네 동생이 안타까우면 당신이 회사 그만두고 직접 보던가. 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노려봤고 저도 똑같이 쳐다봤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과 저는 또다시 냉전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님도 가만히 있지 않으시더군요. 저한테 전화를 걸어 네 고집 때문에 내 아들이 힘들어한다. 너 같은 애인 줄 알았으면 며느리로 들이지 말았어야 했다. 며 막말을 퍼부으시는 겁니다. 저도 이판사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드릴까요? 며느리 자리 그만둘까요? 라고 받아쳤습니다. 그 말에 어머님은 또다시 가정교육 운운하며 윽박지르고 저랑 싸웠죠. 저도 그맘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저한테 뭐 맡겨놓기라도 한 듯 뻔뻔하게 구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에 질릴 대로 질렸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은 흘러 신우이의 출산일이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막히고 코막힐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봐주기 싫다, 안 할 거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잖아요. 그런데 신우 출산일이 거의 임박했을 때 시댁 행사가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 신우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언니, 저 아기 낳으면 언제부터 봐주실 수 있어요? 라는데 저도 모르게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내가 여태까지 안 봐준다고 그렇게 말했던 걸 도대체 어디로 들었나 싶은 거예요. 아가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싫다고 몇 번 얘기했냐고요. 진짜 왜 이래요? 제 말에 분위기는 삽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눈을 부라리며 따지는 거예요. 너 진짜 끝까지 이럴 거니? 아니 도대체 저한테 다들 왜 이러시는 거냐고요. 언니도 참 너무하시네요. 가족끼리 그냥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우리 애 어린이집 갈 때까지만이라도요. 그럼 돈을 달라고요. 무슨 돈을 달라고 그러세요, 언니는 자꾸? 잔말 필요 없고 네가 와서 애 봐줘. 이건 시어머니로서 명령이야. 남들은 그냥도 봐주는 거 너 심포 그렇게 먹지 마라. 그러니까 애도 안 생기는 거다. 그 말에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 참았다 싶었습니다. 이 말귀도 안 통하는 미친 집구석에서 그냥 내가 나가야겠다.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제 말에 남편도 펄쩍 뛰더라고요. 이혼? 이런 일로 이혼? 이런 일로 이혼 안 하면 도대체 뭘로 이혼해?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내 얘기를 듣기는 듣는 거야? 어머님, 제 얘기 한마디라도 들으셨어요? 저 분명히 집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허구한 날 논다고 하질 않나? 아가씨에 못 봐준다고 했는데 제 말 싸그리 무시하고 애보라고 하질 않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요? 폭발한 저는 신우이를 향해서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가씨도 염치 좀 챙겨요. 돈 없어서 산후도우미 못 쓰겠으면 직접 키워요. 아가씨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낳은 애를 왜 나더러 키워달래요? 나한테 뭐 맡겨놨냐고요. 저는 그렇게 미친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진짜 저도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제가 난리를 치니 남편도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너 미쳤어? 곧 애 낳을 동생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네 가족이지. 내가 말했지. 네 동생이 안쓰러움 네가 직접 하라고. 저는 미칠 것 같은 심정으로 그 길로 그냥 시댁을 뛰쳐나왔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발들일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저는 이혼을 결심했고 그렇게 조용히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그 일 이후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어차피 이혼할 거고 들어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생각하며 제 나름대로 이혼에 관해 찾아보고 알아보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 결정타를 한마디 하더군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자기가 내 동생 산후조리를 못하겠으면 장모님한테라도 부탁드리는 게 어떨까? 저는 그 말에 대꾸할 마음도 없이 가만히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진짜 미쳤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대꾸할 기운도 없어서 그랬습니다. 내가 이혼하자고 한 얘기 까먹었어? 너나 너네 식구들은 남이 하는 말은 아예 안 들어? 아, 무슨 이혼이야? 이혼이 장난이야? 나 진짜 너랑 너네 가족이랑 더 있다간 미칠 것 같아. 내 말이 개소리 같아? 개가지죠? 분명히 싫다고 계속 말하는데 나한테 왜 이러냐고. 저는 난리를 쳤고
남편은 저보고 미쳤냐느니 오히려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겠다고 했고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이라도 불사한다고 했습니다. 그 시모가 전화가 와서는 이혼?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네 하자 모조리 숨기고 시집 온 주제에 이혼! 설령 이혼한다고 해도 집구석에서 살림도 안 하고 내조도 안 했으니 유책 배우자는 너다. 저는 침착하게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고 말했습니다. 제가 유책 배우자라고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어머님 말 중에 뭐 하나 맞는 게 있는지. 임신 안 되는 것도 제 탓이라는데 저는 병원에서 자궁이 좀 약할지언정 불임이나 난임 판정 받은 적 없습니다. 병원 기록도 다 있어요. 오히려 어머님 아들이 정자 활동성이 없다고 했으니 난임의 직접적인 영향은 어머님 아들이 더 높죠. 그리고 툭 하면 저더러 집구석에서 노니 내 아들 돈 까먹니 어쩌니 하시는데 저 어머님에게 수십 번 말했습니다. 집에서 돈 벌고 있고 내 목 충분히 하고 있다고요. 제가 뭔 얘기를 하든 귓등으로도 안 들으신 건 어머님이에요. 그러면서 싫다는 사람한테 억지로 신우 산후조리 해달라고요? 제가 싫다고 몇 번 말했어요. 싫다고요. 그런데 억지로 아니 그냥 떠넘겨버리려고 하고. 저는요 남편과 어머님 포함한 시댁 식구들 때문에 이혼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고 더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무리한 요구 등을 증거로 저는 위자료 소송을 걸게 되었죠. 결국 법적 싸움 끝에 남편과 시댁이 이혼 사유 및 유책 배우자가 되었고 저는 위자료 1,000만 원을 받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신우이는 아이를 낳았어요. 이제 남일이니 내 할 바 아니다 싶었는데 그 후 들은 얘기가 꽤나 놀랍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많이 아프다는 겁니다.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서 상당한 치료비가 나갔고 앞으로도 나갈 돈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돈 없다고 임신기간에 태아보험도 제대로 안 들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병원비는 고스란히 신우와 시댁이 책임이 되겠죠. 신우 남편은 별로 책임감 넘치는 성격 같지도 않고요. 이혼 소송 마무리하고 나중에 들은 얘기로 아이 치료비 때문에 온 식구들이 고생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지만 어쩌면 그 가족들이 뿌린 대로 거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시 들긴 하더라고요. 이혼 후 저는 말 그대로 날아갈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제 이혼 이야기는 친구들을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가 저와 전남편을 아는 사람들은 다 전남편을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제가 뭔 소리를 하든 말든 걔가 짓냐는 태도로 일관하며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 꽉 막힌 귀에 지독하게도 이기적이었던 그들과 엮일 일 없이 끝났으니 오롯이 제 삶에 집중하며 살려고 합니다. 비록 지난 결혼 생활은 상처와 후회로 얼룩졌지만 이 경험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 제 인생은 더 단단하고 멋지게 가꿔나갈 생각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